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주제 20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과 신분제의 동요라고 하는 전근대 사회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대는 조선 후기인데, 조선 후기에 경제상으로 또는 신분제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 경제와 사회 분야의 큰 변화, 발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떤 발전적인 모습이냐? 근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보기 위한 단원이에요. 때문에 지금 교과서도 79에서 83페이지라고 하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실 열기에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과 신분제의 동요라고 해서 웬 종이가 하나 나와 있죠. 이 종이는 관직의 임명장인데 이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 쓰는 란이 비어 있는 관직 임명장, 직첩이다라고 해서 공명첩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래 내용을 보면 양난 이후 재정이 궁핍해진 조선 정부는 납속, 국가의 곡식을 바치는 대가로 발행한 문서인데 조선 후기에는 경제력을 갖춘 하층민이나 서얼 등이 납속을 통해 양반 신분을 취득한 일이 증가하였다. 이에 조선 후기에는 양반 중심의 신분제의 동요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에 양반 중심의 신분제에서 흔들린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으로 보게 될 권력에서 소외된 양반이 몰락하거나 농업 생산력 증대와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부를 쌓은 농민들인 것 같은 상민들이 양반 신분을 취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경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당시의 산업이었던 농업, 수공업, 그리고 상업 순으로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농업에서의 변화. 자, 조선 후기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모내기입니다. 뭐니 해도 모내기가 가장 중요해요. 모내기의 다른 명칭은 한자어로 이양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모내기 하기 전에는 모내기는 여러분 알죠?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아마 알 거예요. 모판에서 기르다가 논으로 옮겨 심는 농법이죠. 그 전에는 바로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씨앗을 뿌리는 직파법이라는 것을 시행하다가 고려 시대에 이 이양법이 모내기법이 처음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모내기법은 봄철에 가뭄을 닥치면 농사를 완전 망치기 때문에 고려 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정부에서 끊임없이 금지를 합니다. 하지만 18세기 이후에 전국적으로 저수지나 보호와 같은 물을 이용한 시설, 수리시설이 확대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아주 중요한 큰 변화를 가져왔으니 두 가지 변화예요. 하나는 여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알다시피 벼와 보리의 성장 시기는 한 달 정도 겹친다. 여기 보면 보리와 파종, 수확, 벼의 파종, 수확. 그래서 모내기가 보급되면서 보리를 수확하기 한 달 전에 벼를 따로 키워 이모작, 하나의 땅에서 2번 농사를 짓는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모내기는 지표면을 물로 채워 산소 공급을 막음으로써 잡초 성장을 억제하는 농법이었다. 때문에 잡초를 제거하는 김매기에 드는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모내기법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모작이 가능해졌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노동력이 감소했다는 점이에요. 노동력의 감소는 특히 한 사람이 그동안 토지를 한 5 정도씩 농사를 지었다면 이제는 5가 아닌 10, 15 보다 더 넓은 토지를 농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넓은 토지를 농사 짓는다는 뜻의 광작이라는 것이 유행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농민들 중에 어떠한 농민들은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뭐가 될 수 있냐면 넓은 토지를 농사 짓고 새롭게 보리라고 하는 작물에 대한 이득이 생김으로써 농민들 중에 부자가 되는 농민들이 생겨요. 분홍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상업적 농업이 확대됐다는 거예요. 주요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사고 파는 상품이 유통되는 것이 활성화되면서 인삼, 면화, 담배, 채소, 약초, 물론 쌀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재배해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작물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상품 작물 등을 재배해서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역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부자 농부들, 부농이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부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농민들 중에 극소수는 소수는 부농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그렇지 못해요. 상품 작물을 재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는 부농이 아까 넓은 토지를 농사짓는 거 뭐라고 불렀죠? 광작이라고 불렀는데 토지는 제한적인데 정해져 있는데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농사지으면 자연스럽게 다수의 농민들은 자신이 농사지을 땅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다수의 농민들은 몰락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조선 후기에 나타난 농업 경영의 변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수공업의 변화에서는 무슨 변화가 있느냐? 수공업의 변화에서는 조선 후기 사회 도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품 수요가 증가한대요. 그래서 수공업 품품을 많이 만들어야 됐고, 그래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민영 수공업의 증가예요. 조선 전기에는 국가가 수공업 제품을 주로 만드는 관영 수공업이었는데 조선 전기는 관청에서 운영하는 수공업, 관영 수공업이 중심이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민영 수공업으로 바뀌었다는 점이고, 특히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선대제의 성행이에요. 선대제는 먼저 선자에 대금 대자입니다. 그래서 대금을 먼저 주고 누가 주냐? 물주라는 사람이 자본가가 물주가 수공업을 만드는 장인들한테 미리 대금과 재료를 주고 물건을 만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만들면 다시 가져와서 이 물주가 내다 파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선대제의 요소는 요 장인들을 한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장인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 6, 7, 8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한 장소에 모으면 뭐가 될 수 있냐면 공장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매뉴팩처, 공장제 수공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근대화되는 모습의 특이점 중에 하나로 선대제 수공업을 꼽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당시 광업에서도 큰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광업의 변화도 좀 봐야 될 텐데, 수공업이 증가하면, 수공업이 발달하면 당연히 철과 같은 광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업도 발달하고, 특히 17세기 이후부터는 중국의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은을 바탕으로 한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광산이 많이 개발되게 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도 역시 광업에서도 민영 광업이 크게 발전합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앞에 수공업에 선대지가 있다면 광업에는 덕대예요. 덕대라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듯이 광산을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경영인입니다. 이 사람은 돈은 별로 없어요. 자본은 없는데 자본이 많은 물주가 광업을 하면 돈이 될 것 같아? 한데 내가 돈이 없어. 내가 광업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럼 뭐 하냐면 이 사람이 덕대라는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광업에 대해서 잘한다며? 그러니까 덕대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광산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경영인들을 덕대라고 불러요. 이 한 사람을 덕대로 고용을 하고 이 덕대에게 모든 광산 개발과 관련된 광산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전문 경영인, 요즘 말로는 CEO라고 부르죠. 바로 자본주의 요소, 근대화적인 요소가 역시 광업에서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이거 눈여겨보시고,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상업에서 발달합니다. 상업. 어렵게 말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게 돼요. 이제는 자급자족적인 사회가 아니라 그 전 사회는 농업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자기가 만드는 자급자족적 경제에서 이제는 화폐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 나아가서 내가 필요한 물건, 상품을 사고 파는 경제로, 상품 화폐 경제로 발달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과 관련해서는 도시 인구가 증가했고요. 특히 광해군 때 이후에 세금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죠. 정말 중요한 변화라고 했잖아요. 바로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기억나겠지만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면 대동법은 원래 특산물, 물품을 받았던 공납을 특산물을 받는 대신에 뭘로 받았냐면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관청이나 왕실에서 특산물로 공납을 받았던 이유는 특산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내가 수박이 필요해서 수박을 달라고 했던데 이제는 대동법 실시 이후에 쌀이나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왕실과 관청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시장에 나아가서 본인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왕실과 관청에 필요한 물건들을 요 쌀이나 돈을 받고 대신 거래하는 상인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공인들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상인들이다. 그래서 관청상인 또는 어용상인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는 상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대규모로 거래를 하면서 조선 후기 당연히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게 돼요. 여기다 또 하나의 변화는 세금 제도도 역시 화폐로 납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걸 한자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조세의 급납화라고도 얘기해요. 역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줘요. 얼마나 많은 화폐를 사용했는지 어떤 모습도 볼 수 있냐면 우리 교과서 80페이지도 나와 있는데 동전이 아주 활발하게 사용돼요. 그 대표적인 조선 후기를 상징하는 화폐가 상평통보가 있어요. 고려시대 보면 은병이라는 은덩어리 있었거든요. 은병 또는 활구라고도 불렸던 은덩어리가 대표적인 화폐였다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폐는 상평통보예요. 조선 후기 화폐다. 조선 전기는 쌀이나 배, 옷감을 화폐처럼 이용하였는데 17세기에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면서 상품 거래와 세금 납부 등의 화폐 사용이 늘어났다. 역시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이구나. 얼마나 상평통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됐는지 이제는 이 돈이 정말 돈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지금의 5만원권과 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5만원권 어마어마하게 발행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으로 어디다 이렇게 금고 같은 데다 모아놓는지, 여러분도 다 금고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없나요? 선생님 없어요. 5만원권을 이렇게 막 숨겨놓고 보관을 하고 있는지 5만원권을 아무리 많이 발행해도 5만원권의 유통량이 계속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발행을 한대요. 이렇게 동전이 메마르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황이라고 부르는데 상평통보에서 이 전황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다 더 눈여겨봐야 될 사람들은 사상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사상 보면 아래 교과서에 있는 글부터 한번 봅시다. 사상의 대두. 종래의 시전상인들은 정부로부터 특정 물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보장받고 대신 세금을 내고 국가 수요품을 조달하였다. 자, 이 시전상인들, 공인들처럼 국가와 연관이 되어 있는 상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서울에서는, 적어도 한양 도성 내에서는 이 사람들이 파는 물건만 팔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물건 못 팝니다. 그런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금난전권이라고 불러요. 이 독점 판매권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 금난전권이에요. 이들은 금난전권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러나 정조 때 그 특권이 폐지되면서 사상, 여기서 말하는 사상은 사적인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와 관련이 없는 사사로운 사적인 상인들이 활동 영역이 넓어졌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공인과 사상은, 앞에 나왔던 공인과 사상은 특정 품목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도고, 독점적 상인을 도고라고 부르는데 성장하여 큰 이윤을 취하였다. 거상들, 큰 상인들의 도고, 독점 행위는 민생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상은 주로 조금 뒤에 이제 지도를 보면서 나오겠지만 각 지역별로 큰 상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상인이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송상이나 의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만상, 또는 지금의 부산인 동래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내상 등을 말하고, 이들이 막대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의 물품을 몽땅 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연안 박지원의 허생전을 보면
허생원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과일을 전매한다든지 또는 과일을 모두 다 사들인다든지 아니면 갓을 만드는 재료인 말총을 몽땅 사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은 독과점 이렇게 부르는데 이 당시엔 도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사상들이 도고로 성장하는 경우도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상들만 반짝였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 시장이 만들어져요. 장시는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거꾸로 읽어도 됩니다. 옛날엔 장시라고 부르고 지금 시장이라고 부르고 포구는 강에 있는 항구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제 육상 교통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과 바다를 통해서 물자를 이동하는데 이 장시와 포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머리에 짊어지는 보상, 등에 짊어지는 부상, 그래서 보부상이라는 사람이 장시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객주와 여각이라는 사람들은 그 강에 있는 포구, 강에 있는 항구, 포구에서 여관업도 하고 사람들한테 금융업도 하고 물건도 판매하면서 발달하게 된 상인들이에요. 그래서 보부상이 활약했다거나 또는 객주와 여각이라는 사람이 위에 나왔던 공인이나 송상, 만상, 내상과 같은 사상들과 함께 나오면 아, 조선 후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 잠깐 보면 장시와 포구가 성장했다. 보통 장시는 5일장 형태로 정착되었는데 보부상들은 여러 장시의 장날 차이를 그러니까 어떤 장은 1월 6일, 1일, 6일날 열리고 어떤 장은 1일, 7일, 어떤 장은 3월, 3일, 8일 이렇게 열리니까 보부상들이 이걸 짊어지고 이 시장 갔다가 저 시장 갔다가 저 시장 갔다가 저 시장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장날 차이를 이용하여 넓은 지역을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하였다. 상품 교역량이 크게 늘어난 일부 장시는 상설시장, 항상 열려있는 시장, 5일장이 아니라 상설시장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또한 수로교통노여 유지인 포구에서는 중개, 운송, 숙박, 금융에 종사하는 중간 상인인 객주와 여각이 활발히 활동하였다. 아, 크게 발달하였구나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국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발달을 하게 돼요. 자, 지금 교과서에 있는 지도 잠깐 보여주는데 아까 사상들 발달했다고 했죠. 사상 대표 송상, 만상, 의주에서 활동하죠. 그리고 내상이 있습니다. 송상은 조선 내부에서의 중개무역을 많이 하는데 만상이 주로 했던 일은 뭐냐면 요 의주에서 활동하면서 청나라와의 무역에 종사를 하고 내상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무역에 종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여기 계시라고 써있는 것도 있고 후시라고 써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청나라가 됐든 일본이 됐든 국가가 공적으로 하는 무역은 계시라는 10개짜리 시장 시자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열린 곳에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당시는 무역을 활발하게 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시무역만으로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이득을 다 취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국가 몰래 또는 국가가 일부 눈 감아준 상태에서 이런 상인들이 사적인 무역을 막 하게 돼요. 그것을 후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시인 공무역도 발달하고 후시라고 불리는 사무역도 발달했던 시기가 조선 후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지금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고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일단 넘어섰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부분, 신분질서가 동요됐다라는 부분도 한번 볼게요. 자, 신분질서의 동요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당시 신분, 조선시대의 신분은 뭐가 있었냐면 맨 위에 양반이 있었죠. 문무, 관료를 뜻하는 사람들. 그 아래 중인들이 있었죠. 중인은 기술관과 함께 서얼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아래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을 뜻하는 상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대다수가 농민이었던 사람들이고 그 아래 대다수가 노비인 천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신분이 명확하게 나뉘었었는데 이 신분에 흔들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자, 먼저 양반부터 보면 양반층의 분화는 우리 정치할 때 봤지만 분당 정치가 매우 혼탁해졌고 어지러워졌고 거기다가 세도 정치라는 시기가 나타났어요. 세도 정치의 특징은 뭐였냐면 소수 가문만이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조선 후기의 정치를 좀 보면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차적으로 적어집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의 시기가 되면 이제는 특정 소수 가문, 안동김 씨나 풍양조 씨와 같은 가문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본인이 뛰어나더라도 국가의 중요한 관직을 얻기도 어렵고 아예 관직 자체를 얻기도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권력을 모두 독점한 세도 가문들이 매관, 매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소수의 양반 가문, 세도 가문들은 권력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양반들은 몰락을 합니다. 그러한 양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고향 마을에서 이제는 중앙에 와서 관직을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고향 마을에서는 양반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들, 향반이라고 부르고 이제는 양반인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잔반이라고 불러요. 잔반의 대표적인 예가 요 아래에 있는 김홍도의 자리짜기라는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양반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자식도 지금 글 공부를 막 열심히 시키고 있는데 본인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돗자리잖아요. 자리를 막 짜가지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양반들이 모두 다 잘 살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민층은 반대로 역시 분화가 됩니다. 앞서 그 농업하다 밝혔지만 상민층의 대다수는 농민이었는데 농민 중에 일부는 모내기나 상품 작물 대배를 통해서 크게 부를 쌓는 분홍도 있었고 소수가 있었고 대다수의 농민들은 몰락을 해요. 그래서 부를 축적한 농민들은 납속이라는 방법이나 족보 매입 등을 통해서 나 이제는 상민 안 할래. 양반이 되고 싶어. 그래서 가짜 양반이 되는 사람도 많았고 처음엔 가짜지만 나중에 시기가 지나면 양반이 된다는 거죠. 양반으로 신분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선 전기만 보더라도 조선 전기의 양반의 비율은 보통 한 10% 미만이었다고 보지만 조선 후기 보면 어느 지역에서는 양반의 숫자가 70%까지 늘어나는 지역도 있어요. 양반이 다 누구나 다 양반이 됐다는 얘기죠. 이런 모습들을 지금 조선 후기의 모습에서 볼 수 있고 하지만 앞서 얘기했지만 대다수는 농민들이 몰락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원래 본인 땅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 농도 있었지만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량이 증대됐다고 했죠. 모내기법 사용되면서 한 사람이 넓은 농토를 농사짓는 광작이라는 형태가 일어나면서 소작지도 잃고 이제는 하루하루 일거리 있으면 가서 일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먹고 사는 품팔이하는 몰락 농민도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자, 중인층에서도 큰 변화가 생기는데 일단 교과서는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볼게요. 중인층에서도 이제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나타나요. 넘어가고 노비 같은 경우는 노비의 신분이 점점 가속화됩니다. 신분 해방이 가속화돼요. 정부에서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노비 신분 해방을 추진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노비 종무법이에요. 원래 조선 전기에는 일천즉천이라고 해서 일천즉천 부모 중 하나라도 천하면 즉 천하다라는 뜻이에요.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노비면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된다 라고 해서 노비의 숫자를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해 갔다가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노비 종모 노비는 따른다. 누구를?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 그래서 아빠가 노비일지라도 엄마가 양민이면 상민이면 그 자식도 상민이 되는 노비 종무법이라는 방법으로 노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모습도 보여요. 아예 1801년 순조 때는 공노비를 해방시킨다라고 해서 산업비를 제외하고 국가의 공적인 노비들은 전부 다 없애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산업비는 여러분이 김수진 선생님과 배웠죠. 1894년 갑오개혁 때 산업비는 신분제 타파와 함께 영영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지금 신분질서의 동요와 상인층의 분화를 봤는데 우리 교과서 83페이지 보면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재미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탐구교실 흥부전에 나타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고 흥부전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부모 재산을 몰로 물려받은 놀부는 동생 흥부를 내쫓고 혼자서 호의호식한다. 자식도 많았던 흥부는 남의 눈에서 모내기, 밭에서 면화 따기, 온갖 임노동을 다하지만 흥분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럴만하죠. 이거 조선 후기 세도 정치 시기예요. 세금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부여되고 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마음씨 착한 흥부가 제비의 다리를 고쳐준 보답으로 박씨를 하나 받았는데 그 박씨에서 자란 박이 흥부를 부자로 만들어줬고 놀부는 흥부처럼 부자가 되려고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렸다가 온갖 재난이 담긴 박씨를 받아 거지가 되었다. 갑자기 나온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이놈 놀부야. 내 집 3대는 우리 종 노비인데 양반 행세를 하고 있구나. 천민 신분을 벗어나려면 돈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문제를 좀 풀어보면 1번 문제, 흥부조선에서 살펴볼 수 있는 조선 후기의 경제 사회적 변화. 첫 번째 보면 지금 흥부와 놀부는 형제인데 모든 재산을 형인 첫째 아들인 놀부가 이어받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자 중심의 상속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조선 후기의 모습과 양반들도 부유한 양반과 그러니까 소수의 권력을 지닌 양반과 다소 몰락 양반을 양상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모내기, 면화재배 등 농업 계통에서의 큰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 네 번째 그림에서는 놀부가 원래는 사실은 천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양반 행세하고 있구나. 조선 후기 신분제에 큰 동요가 일어났구나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문제, 흥부가 온갖 임노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을 면치 못했던 이유. 이거는 흥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당시 정치적으로 어지러웠던 시대잖아요. 통치 질서의 변질과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하층민들, 농민이나 노비들한테 가혹한 수치, 가혹한 세금 걷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흥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적으로는 쉽지 않았고 이런 가혹한 수치와 함께 생산수단, 여기서 말하는 생산수단은 토지와 같은 것들, 생산물을 만드는 기본이 되는 것들을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고 특히 생산수단의 편중이 국가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국가가 몰락할 때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회도 당연히 빈부의 격차가 있어야 되지만 그 빈부의 격차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더욱더 심화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본인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은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태생부터 그렇다라는 것은 조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빨리 넘어가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81쪽 하단에 보면 향촌 지배체제의 변화도 생겨났대요. 조선 후기 양반 중심 신분제가 동요했고 사족의 향촌 지배력이 약화됐다. 그 결과 향전이 발생하면서 분홍층과 귀족 사족층이 대립을 거두는데 결국 귀족 사족이 약화됐다. 자, 이 이야기하기 위해선 한 고을을 한번 봅시다. 가상의 한 고을. 우리 한 고을을 향촌이라고 본다고 했고 이 향촌을 통치하는 사람을 왕의 대리인 지방관, 수령이라고 했어요. 수령은 지금 다른 데서 왕의 명령을 받고 온 사람이죠. 왕의 대리인으로서 보통 임기 2년 동안만 이 고을, 이 향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출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냐면 향리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도움도 받고 감시하고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 이 수령과 마찬가지로 양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관직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향촌, 고을에 살고 있는 양반 사대부, 양반 사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수령을 감시 감독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조선 전개 구조였잖아요. 그리고 이 사족들은 야 수령 네 혼자 통치? 아니야 우리 고을은 우리가 더 잘 알아 라고 해서 뭐도 만들었냐면 유향소라는 것도 만들었고 향회라는 것도 만들었고 여기 향회에 들어가야 지역 양반이라는 거죠. 향반, 양반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고을의 규칙도 정했었어요. 그 규칙이 향약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서 와서 사회를 지배하겠다고 하겠지만 향촌을 지배한다고 하지만 지배가 잘 안 돼요. 사족들의 눈치를 끊임없이 봐야 되거든요. 문제는 조선 후기에 우리 지금 많은 변화가 생겼잖아요.
농민들 중에 부자가 된 농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분홍들은 납속이나 족보 매입 등을 통해서 새롭게 양반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 양반들을 뭐라고 하면 신향이라고 불러요. 신향이 양반 됐으니까 뭐 하고 싶냐면 우리도 요 향해 같은 데 들어가서 나 양반이네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기존에 있던 요 사족들이 야 너네 농민들이잖아 왜 양반 행세를 해 들어오지 마 라고 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족들을 옛날부터 향반이라고 해서 구향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심판을 볼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겠죠? 그 심판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딱 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수령이에요. 수령이 그 중간자에서 자 신양 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판결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양은 수령의 눈치를 보죠. 구양도 수령의 눈치를 보죠. 그래서 조선 후기 수령권이 강화되게 된다라는 현상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게 한편으로 좋은데 한편으로는 매우 나쁠 수 있어요. 특히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왜냐면 조선 후기 사회는 세도 정치 시기라고 했고 세도 정치 시기에 나타난 가장 안 좋은 습관은 뭐였냐면 관직을 사고파는 이거 관직이잖아요. 수령이라는 관직. 매관매직 관직의 매매가 성행하고 있었고 돈을 주고 관직을 샀던 사람은 본전을 뽑으려고 한다는 거죠. 특히 자기 고을에 살고 있는 향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뜯어내요. 세금 종류 3가지 있었죠. 삼정. 그래서 삼정이 문란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향전으로 인한 향촌 지배체제의 변화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나타난 변화고 자,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 여성의 지위가 약화되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조선 후기는 성리학적 예법의 영향으로 조선 전기는 성리학의 영향이 양반들에게만 있었지 일반 백성들에게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조선 후기는 이 성리학이 조선 전사에 퍼집니다. 그래서 가부장적 사회 질서가 강조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하락하였다. 큰 문제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한 변화에는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양반층의 분화가 진행되면서 자녀의 균분 상속보다는 재산을 자녀 모두에게 균분 상속하지 않고 똑같이 나눠주지 않고 큰아들 중심, 장자 중심의 상속으로 가문의 위세를 유지하라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선 후기 여성은 가부장에게 순종하는 삶을 강요받았고 경제적 분배에서도 배제되었다. 자, 그래서 아래 만화로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조선 전기, 특히 고려시대는 제사는 아들, 딸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지냈는데 이제 제사는 당연히 장손이 모셔야지. 그러니 재산도 장손에게 줘야지. 그리고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결혼을 하면 여자 집 가서 사는, 남자 집이 아닌 여자 집 가서 사는 처가살이가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다 남자 집에 가는 거예요. 시집살이지. 아들이 없으면 그냥 여자가 그 대를 이으면 되는데 제사도 당연히 여자도 지낼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아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낸다니까. 그래서 입양을 해서라도 대를 이어야지 라고 해서 입양도 조선 후기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또 하나의 변화. 농민의식이 성장합니다. 이제 농민들이 서로 모여서 활동을 하는 개와 두레가 강화되고 또 장씨가 크게 발달한다고 했잖아요. 이 장씨에서도 서로 간의 정보 교류도 일어나고 거기다 조선 후기가 되면 일반 농민들의 자식도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서당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농민들이 의식이 크게 성장했는데 여기에 크게 2가지 종교가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는 서학이고요. 하나는 동학이에요. 서학이 먼저 들어와요. 서학의 다른 이름 천주교죠. 종교잖아요. 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서는 학문처럼 들어왔기 때문에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라고 해서 서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서학은 학문으로 들어왔는데 점차적으로 종교의 색채를 띄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압을 받을 만한 요소들이 생깁니다. 왜냐면 천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 뭐냐면 첫 번째 인간 평등이 있죠. 두 번째 특징 뭐였냐면 기독교에서 천주교,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에서 금지하는 게 있잖아요. 우상 숭배 금지. 그래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를 해요. 거기다 인간 평등까지 내세우니까 서학이 탄압을 받습니다. 이런 탄압을 받는 과정에 1860년에 만들어진 종교가 있어요.
서양 애들이 이상한 걸 만드네? 그러면 우리는 원래 있었던 유교, 불교, 그리고 선을 바탕으로, 유불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지 라고 했던 최재우가 동학을 만듭니다. 동학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뭐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인내천 사상이에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하늘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학도 동학도 모두 다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탄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서학과 동학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갔고, 천주교는 뭐 지금 보면 알겠지만 동학의 경우에는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으로도 연결된다는 점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편 세도 정치 시기에는 이렇게 농민의식이 성장하는데 지금 위정자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탄압을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농민 봉기가 벌어집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농민 봉기 두 가지가, 하나는 1811년에 벌어졌던 홍경래 난이라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1862년에 진주에서 처음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는 농민 봉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1862년이 임술년이기 때문에 임술 농민 봉기라고 불러요. 자, 먼저 홍경래의 난부터 보면, 홍경래의 난은 서북지방, 여기 평안도 지방인데 이 지방에 대한 차별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세도 정치 시기에 과거 시험도 제대로 치르지 않는데 그 부패한 과거 시험에서 서북 지역 사람들을 아예 배제하니까 그것에 불만을 품었던 홍경래가 지역 사람들과 함께, 서북 지역 사람들과 함께 일으킨 반란이 홍경래 난입니다. 물론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난이라고 붙어있지만 세도 정치기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농민봉기 중에 하나예요. 이와 함께 또 하나 볼 수 있는 농민봉기, 1862년 진주에서 처음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탐관오리의 학정, 학대하는 정치에 의해서 저항하면서 일어났던, 이때 당시 가장 힘든 거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던 철종 때 임술 농민 봉기가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삼정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해서 삼정을 안정시키겠다, 전정, 군정, 환곡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의미로 삼정 이정청이라는 기관을 만들기도 하지만 미봉책, 그냥 잠깐 덮어두는 정도의 정책에 불과했고,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이제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1862년이잖아요. 1863년에 왕이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면 고종으로 바뀌어요. 근데 고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신 정치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여러분들이 김수진 선생님과 처음 배웠던 흥선 대원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흥선 대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등장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이 많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끝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 해서 전 근대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안녕.